다음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이 이례적으로 펼쳐진 일시적인 정책 효과하고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이 전개됐을 때의 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7-7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정정책 효과인데요. 이게 초기 균형점입니다. AA 곡선하고 DD 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당시 균형 국민소득이 Y1, 균형 환율이 E1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B가 되고, B가 되니까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용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어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하고, 그 결과 보시다시피 생산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환율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균형점 B에서 이자율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자율은 재정 지출 증가 이전의 A점에서보다는, 그 초기 균형점에서보다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B점에서 국내 이자율은 상승해줘. 국내 이자율. 외환시장의 균형은 R 이꼴 R 스타 플러스 2분의, 이게 지금 이자율 평형 조건이잖아요. 근데 B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국내 이자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지만 왜 다시 이 이자율 평형 조건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는 환율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하락하게 되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돼서 다시 이자율 평형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B점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였지만 환율 하락으로 외화 예금 기대 수익률도 상승하니까 이자율 평형 조건이 B점에서도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 결과를 찾아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증가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거 화폐 수요 증가가 국내 이자율을 갖다가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화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앞에 소득 증가분 있잖아요. 이 소득 증가분이 어느 정도 상쇄하게 된다.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 모형에서 승수효과가 있어요. 승수효과는 뭔가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몇 배 증가하느냐? 몇 배 증가한다고 하겠죠? S분의 1만큼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 승수배만큼. 그것이 이겁니다. 환율의 변화가 없다. 단순 모형은 환율 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환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지출 증가하면 소득이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를 승수효과라고 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단순 모형에서 여기까지 증가하는데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여기까지만 증가하느냐? 환율이 하락하게 되니까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는 거죠. 수출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수출이 줄어들어서 소득의 증가분이 일정 부분 상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초기 균형점이에요. A점이 초기 균형점이고 균형국민소득이 Y1, 당시 균형 환율은 E1이다. 이때 통화공급량이 증가했다고 하자.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우리가 이자율이 하락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죠? 가만 놔두면 환율이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외국 예금을 선호하게 되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소득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는 거는 AA 곡선이 위로 또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우측으로.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 될 것이고, 이 B점에서 봤더니 소득이 Y1에서 Y2로 증가하고 환율은 올라가게 되더라. 다시 말해서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환율은 올라간다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적어진 내용을 보시면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면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차근차근 한번 보실까요? 통화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외국 예금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해서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니까 우리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총수요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이처럼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환율은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초기 균형점이 A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균형 국민소득, 균형 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Y1은 불완전 고용 상태의 국민소득이에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이 YF, Full Employment Income.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완전 고용 상태의 국민소득을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하나의 방법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이건 자산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AA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먼저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균형점이 B점이 되면서 소득이 완전고용소득 수준으로 증가하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균형점이 C점이 되고, 이 C점도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잖아요. 다만 여기서는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을 때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있다. 두 개 다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고 금융정책도 가능하고. 결과를 보면 재정정책을 폈을 때는 환율이 내려가는 데 비해서 금융정책을 폈을 때, 통화금리를 늘렸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적어진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금융정책으로 달성 가능하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환율이 내려간다. 그런데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금융정책이죠. 생산량이 증가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두 개 다 생산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정책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경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알 수가 있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즉각적으로 총수요를 늘려요. 바로 총수요 증가를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환율을 올리고 이 환율 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해 가지고 이 경상수지 개선을 통해서 총수요를 늘린다. 그러니까 그 경로 자체가 약간 정부 지출 증가하고 통화공급량 증가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화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반대다. 이때는 내려가고 금융정책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다. 다음으로는 지속적 정책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례적이에요. 이례적. 한 번 하고 끝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속적은 금년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고 계속 한다는 것이 이 지속적인 정책이죠. 자, 그렇게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는 이것을 미래를 갖다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상. 그래서 이례적인 경우하고 지속적인 경우 차이는 뭔가는 이례적인 경우는 그냥 한 번 하면 끝이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폈을 때는 매년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책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한다는 점에 그 정책 효과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정책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정부 지출 증가가 이례적이 아니고 지속된다면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환율 하락을 미리 예상하게 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우리가 환율이 하락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한다면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게 된다. 예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균형 방정식에서 일반균형 모형 방정식에서 뭘 바꾸게 되는 거는 이 expected exchange rate 예상 환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변하게 되면 예상 환율 변화는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쳐 AA 곡선을 이동시킬 것이다. 즉 이례적인 정부 지출 증가는 이게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례적인 정부 지출 증가는 DD 곡선만 이동시켜요. 그런데 지속적인 정부 지출 증가는 DD 곡선만이 아니라 AA 곡선도 함께 이동시킬 것이다 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초기 균형점이 어딘가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초기 균형점. 이 균형국민 소득 수준에서 균형 환율은 2원이다. 이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 지속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어디가 되는 거는 이 B점이 된다. AA 곡선하고 DD 곡선이 만나는 B점. 그런데 사람들이 첫 번째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는 B점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돼요? 내려간다는 것을 예상한다.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하락하게 돼. 예상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것은 AA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A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사람들에서. 그래서 균형점이 어디가 되는 거는 이 시점이 된다. 시점. 자, 그러고 보면 정부 지출을 계속 하게 되면 최종 균형점 시점이니까 소득 증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뭔고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환율 하락을 통해서 경상수지 악화를 가져오고 그 악화를 통해서 소득 증가분이 완전히 구축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했던, 자, 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던 소득 증가분이 뭘로 인해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상수지 악화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버린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정부 지출의 증가가 크라우딩 아웃, 구축 효과를 우리가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뭘 구축시켜 버리는 거는 수출 수입의 변화, 경상수지 악화를 통해서 총수요를 구축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겠습니다. A에서 D까지의 소득 증가분, 이걸 우리가 승수효과에 의한 소득 증가분이고, 이 B는 이례적인 경우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소득이 D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여기 구축되는, 이것도 구축되는 거죠. 이만큼이 구축이 되는 거고, B에서 C는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하락하면서 또 환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예상 환율로 하락으로 인해서 소득이 또 하락해. 그래서 구축되는 부분, 그 부분이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돼서 총수요 증가 부분이 완전히 구축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정의된 내용을 보시면 구축 효과라는 것은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인데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해 가지고 정부 지출 증가가 뭘 감소시켜 버리는 거는 수출을 구축시켜 버려요. 수출을 구축시켜. 수출 감소로 상쇄된다. 그러니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인데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승수배만큼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무엇이 구축되는 거예요? 이 수출이 구축이 되어버린다. 이게 10 증가했는데 수출이 마이너스 10이 돼서 소득 증가분이 없다 하는 것이 이 구축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이 왜 구축이 된다고요? 환율이 하락하니까. 그래서 구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화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초기 균형점이 A고 균형국민 소득이 여기고 환율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까지 단순 모형에서는 이례적인 소득 증가에서는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돼요. 시점은 이례적인 것, 일시적, 한 번 이랬을 때는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상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예상 환율의 증가분이 AA 곡선을 갖다가 위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위로. 그래서 어디까지? 이 B점까지. 그래서 소득 증가분이 C에서 멈추지 않고 이 B점까지 소득이 더 증가해 가게 된다. 그리고 환율도 이례적인 경우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이 지속적 통화 공급이 증가했을 때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적어진 내용을 보시면 일시적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때는 균형점이 만약에 C라고 하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할 때는 균형점이 더 높은 B점이 된다. 이 B점이 단기 균형점이 된다. 통화 공급량이 증가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DD 곡선과 A 곡선이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B점은 단기 균형점이에요. B점은 단기 균형점. 자,
자, 이례적일 때는 여기 사람들이 예상하니까 B.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변하는 거죠. 통화금리 증가, 물가가 올라가게. 그럼 이 물가의 상승이 이것도 바꾸게 될 것이고 또 AA 곡선도 바꾸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화 공급의 지속적인 증가가 어떻게 장기 균형으로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그림 17-12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균형점을 찾겠습니다. 초기 균형점은 A점.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은 Y1이고 당시 균형 환율은 E1이라고 하자. 자, 통화공급량이 증가했다.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이례적인 경우에는 여기지만 지속적인 경우에는 통화공급량이 이 B점. 이 B점은 앞의 그림에서 B점하고 똑같습니다. 이 B점이 단기 균형이에요. B점이 단기 균형. 자, 단기 균형이란 것은 뭐죠? 물가가 변하지 않았을 때 균형점이 이 B점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물가가 변해간다고 하자. 장기적으로는 통화공급량이 증가했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D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실질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죠. 실질 통화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AA 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B점에서 장기적으로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면 DD 곡선도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AA 곡선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냐? 다시 실질 통화 공급량이 전혀 없는 상태. 자, 보세요. 이 통화 공급량이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증가하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는 거는 통화 공급량이 10%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물가도 10%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P분의 MS, 이 실질 통화 공급량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장기에서는 이쪽으로 돌아올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Y1이 초기점으로 돌아왔는데 봤더니 새로운 균형점 D점이 되고 D점에서 환율은 어디가 있는 거는 초기 균형 환율인 E1보다는 높은 E3에 있더라 이거예요. 장기 균형 환율이 E3에 있더라. 왜 장기 균형 환율이 E1으로 안 오고 E3로 왔을까? 뭐 때문에 그러죠? 실질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예상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에서는 E2, 장기에서는 E3 그러잖아요. 단기 E2, 장기 E3.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단기가 장기 균형보다 단기가 더 높다.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적혀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 움직이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통화 공급량의 증가는 지속적인 통화 단기적으로 균형점을 A에서 B로 B가 단기 균형점이죠. 그래서 이 B점이 단기 균형점이다. 자, 그러면 장기 균형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통화 공급량의 지속적 증가로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DD 곡선과 AA 곡선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요? DD도 좌측으로 AA도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최종 균형점은 D점이 되고 여기서 균형 생산량은 최초 생산량과 같아진다. 왜죠? 실질 통화 공급량이 원위치로 돌아온다. 실질 통화 공급량. 그래서 이는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다만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단기 균형 환율은 B점, 장기 균형 환율은 D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즉 통화 공급량 증가로 인한 환율 변화의 단기적 반응이 장기적 반응보다 커짐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 오버슈팅은 물가의 장기적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성 함정입니다. 리퀴디티 트랩. 유동성 함정은 건 뭐냐? 이자율이 제로 수준인 상태. 그래서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자율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태. 자, 우리가 금융정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금융정책이 어떻게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어떻게 국민소득을 증가시킬까를 생각해 보면 금융정책이 이자율을 낮추게 되고 이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외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이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 수출 증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 이 금융정책의 정책 효과를 가져오는 금융정책의 정책 효과라는 것은 소득의 증가를 이렇게 가져오는 요인이 이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가져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이 제로 상태라면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금융정책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금융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화공급량이 증가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가 증가하거나 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여 소득이 증가함. 이래야지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 공급량의 증가가 이자율 하락을 가져오지 못해. 왜요? 이미 이자율이 제로 상태다. 그러므로 금융정책으로 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은 1990년대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일본이라든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도 정책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림 13이 유동성 함정에서 나타나는 거시경제 균형입니다. 그림을 먼저 볼까요? AA 곡선이 제로인 상태에서 환율 2원, 이자율이 제로일 때 환율이 2원이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AA 곡선이 이렇게 돼. 그래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켜 봐야 AA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이 균형점에서 소득을 이쪽으로 늘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Y1에서 Y2로 소득을 이쪽에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D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DD 곡선을 이렇게. DD 곡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뭡니까?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 그러니까 어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으면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금융정책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 직접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정책 효과가 더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펴더라도 구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환율 하락으로 인한 구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에서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정책 효과가 평상시보다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율이 제로 수준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환율도 변하지 않아서 AA 곡선이 수평이 된다. 확장적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AA 곡선이 수평이므로 우측으로 이동해도 균형점 A점이 변하지 않는다. 앞에서 봤죠? 즉 환율도 변하지 않고 소득 증가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측으로 이동해도 이 A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 벗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D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쉽게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환율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을 실시한다. 다시 말해서 이 환율 자체가 이 원에 머무르지 말고 이 환율이 이 원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 AA 곡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소득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환율에 대한 예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환율에 대한 예상이 변하면 이 AA 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자율 평형 조건식에서 보듯이 환율에 대한 예상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R0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통화당국이 지속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사람들이 자국 의 화폐 가치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면 예상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AA 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균형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상 환율을 바꿔라 이거예요. 예상 환율 어떻게 바꿔요?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통화정책으로는 안 되고 지속적인 통화정책, 지속적으로 통화공략을 늘리면 환율이 올라갈 거다. 이런 지속적인 통화정책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지 곡선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 균형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가격이고 이건 소득이고, 상대가격은 외국 가격이 비싸질수록 우리가 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건 플러스 부호고, Y가 증가할수록 수입이 늘 테니까 이건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상대가격의 증가함수이고 Y의 감소함수이다. 그림 14와 같이 경상수지 곡선은 우상향한다. 경상수지 곡선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경상수지 곡선인데 이 Y 이게 지금 균형국민소득이고 이게 환율인데 경상수지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봐도 쉽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다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소득이 증가해야 된다. 소득이 증가해야지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E도 올라가면 Y도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상수지가 균형인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나빠진다. 이걸 다시 균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환율이 올라가야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소득이 증가할 때 환율이 올라가야 경상수지 균형이 유지되므로 경상수지 곡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경상수지 곡선 이해의 점에서 경상수지는 불균형인 상태다. current account CA 곡선 왼쪽은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태고 오른쪽은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태를 나타낸다. 왜 그런가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균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균형인데 환율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늘겠죠. 그러니까 적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건 적자가. 자,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가 균형이거든요. 환율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균형보다 적어. 그럼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균형보다 수입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왼쪽에서는 흑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CA 곡선 상에서는 커런 어카운트가 균형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은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정책을 폈을 때 경상수지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건 이제 균형 시행곡선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쉽게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초기 균형점이 여기에요. 초기 균형점이. 그래서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 여기가 균형 환율, 여기가 초기 균형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펴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균형점 시점이 되죠. 이 시점은 CA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균형보다 소득이 많아. 그러니까 적자. 그래서 재정 정책을 펴면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금융 정책을 펴면 어떻습니까? A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B점이 돼. 자, 그러면 B점을 보면 이 B점에서는 CA 곡선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흑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화 공급량을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DD 곡선과 A 곡선으로 만나는 A점에서 재화시장, 자산시장이 모두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A점은 CA 곡선상에 있으니까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CA 곡선은 DD 곡선같이 우상향하지만 기울기가 더 완만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록에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통화 공급량 증가로 AA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점이 B가 되고 이 B는 왼쪽에 있으니까 흑자야. 그러니까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온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DD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시점이 균형이에요. 그럼 시점은 CA 곡선 우측에 있으니까 경상수지 적자다. 다시 말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입니다. 부록에서는 수식을 이용해서 DD 곡선과 AA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화시장, 외환시장, 화폐시장 이 세 개 시장의 동시 균형을 세 개의 식으로 표시하고 이 세 개의 식을 풀기 위한 미지수로는 YER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화시장을 우리가 DD 곡선이라고 그러고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 균형을 우리가 AA 곡선으로 표시한다. 자,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 전미분을 합니다. 전미분을 하고 외생 변수 값을 전부 0으로 놓고 보면 이게 DD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이게 DD, 이게 AA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우리가 Y 환율, 이 평면에 그리니까 여기는 Y가 있고 여기가 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으로부터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는 미지수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DR과 이 DR을 소거합니다. 소거하고 나면 DE하고 이 DY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 AA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식 정리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DD 곡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유도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나옵니다.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는 개선되니까 분모는 플러스다. 그 다음에 1-C- 이것은 또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DD 곡선의 기울기는 양이 된다. 그래서 DD 곡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식에서 이 AA를 정리를 하고 나면 DR을 제거하고 AA를 정리하고 나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건 플러스,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이 두 개의 값은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AA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그려진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자본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AA 곡선의 모양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서 한번 AA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이건 이자율이 변했을 때 환율이 얼만큼 변하는가 거든요. 그래서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우리가 미분을 해보면 앞에 식에서 이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아, 이자율이 변하면 환율이 이 정도 변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자본 이동에 제약이 있다면 일정한 값만큼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만큼 하면 값이 작아지는 거죠. 사실은 정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K값이 클수록 제약이 크다. 또는 제약이 클수록 K값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아프 AA 곡선에다가 이 식을 이 앞에서는 이것만을 대입을 했는데 이 K가 들어간 이 값을 대입하고 A의 곡선을 유도하면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은 이게 원래의 A의 곡선이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K라는 게 하나 붙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붙으니까 이 K값이 제약이 클수록 K값이 커지니까 K값이 커지면 K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는 기울기가 음이니까 이게 완만해지게 된다. 절대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완만해져요. 그래서 자본 이동의 제약이 클수록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습니다. 제약이 클수록 A의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하는 것을 이런 수식을 통해서 간단히 유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이 곡선은 이건데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환율이 올라갈 때 플러스, 소득이 증가하면 경상수지 마이너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그래서 CA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DD 곡선도 우상향하고 CA 곡선도 우상향하는데 자, 보세요. DD 곡선의 기울기는 DD 곡선의 기울기, CA 곡선의 기울기는 다 우상향하는데 DD 곡선의 기울기는 이 CA 곡선의 기울기보다 뭐만 다른 건 이 분자가 마이너스 CAY인데 DD 곡선에는 앞에 1-C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DD 곡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CA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여기까지가 DD 곡선의 기울기는 여기 앞에 1-C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에 플러스 값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어때요? 더 경사지겠죠? 더 경사져요. 그래서 CA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DD 곡선은 이렇게 더 경사, 우상향하지만 DD 곡선은 더 경사진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DD 곡선의 기울기 값이 CA 곡선의 기울기 값보다 이만큼 더 크다. 따라서 DD 곡선의 기울기가 CA 곡선의 기울기보다는 더 경사진 모양이 된다. 자, 이상으로 17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